열흘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린 사위 준호와 딸 지연.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죠. 베란다에 걸려있던 커튼도 화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붙박이장을 제외한 모든 가구와 살림이 사라진 텅 빈 아파트. 장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7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장모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파트? 팔았지. 나는 이사 왔고. 사위가 여행을 떠난 사이 장모님은 30년을 지켜온 집을 팔고 혼자만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2026년 대박 터질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참 막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가끔 자식들 얼굴 보고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남양이라 볕이 잘 들어왔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되고 단지 안에 작은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았죠. 여기가 내 마지막 주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이었나요? 큰딸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엄마, 전세가 너무 올라서 집을 빼야 할 것 같아. 지연이는 결혼한 지 7년째 되는 딸이에요. 사위 준호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애는 아직 없고 둘이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 가까이 올려달라고 했대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은행 대출도 한도가 있고. 전화 너머로 지연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지더라고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들어와 살아. 내 아파트인데 뭐 어때? 계산도 안 해봤어요. 그냥 마음이 먼저 나갔죠. 사위도 내 아들이다 생각하지. 걱정 말고 짐 싸. 지연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렇게 해서 딸 부부가 제 아파트로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연이랑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먹던 저녁을 셋이서 먹으니까 밥맛도 나고 TV 보면서 웃고 떠들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았죠. 준호도 처음엔 참 좋았어요. 어머니, 회사 다녀오는 길에 떡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뭘 사오곤 했거든요. 지연이도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산다면서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엔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상이 2개로 나뉘어졌죠. 딸 부부 상에는 반찬이 3-4가지씩 올라가 있고 제 상에는 김치하고 남은 찌개 한 냄비. 엄마는 짠 거 드시면 안 되니까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면서 슬쩍 선을 그었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는 건 알겠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더라고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준호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피곤하시죠? 방에서 쉬세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사실은 이 거실은 우리가 쓸 거니까 비켜달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리모컨을 들어서 채널을 자기가 보고 싶은 걸로 돌렸어요. 아, 오늘 축구 있는 날이네.
말은 공손한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살면서도 혼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확실히 느껴졌어요. 안방에서는 지연이랑 준호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제 방은 늘 조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같이 사는데도 제 하루는 점점 더 혼자 사는 노인의 하루와 비슷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딸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설거지하고 낮에는 혼자 TV 보다가 저녁 되면 또 밥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일주일쯤 앞둔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준호가 말을 꺼냈어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집 먼저 갔다 올게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시댁을 그렇게 부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제 집은 남의 집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장모 집은 어쩌고?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연이가 난감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번에도 그냥 엄마는 여기서 쉬어. 우리 식구 많잖아.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이 아파트에서는 제사도 차례도 제대로 못 지낸 지 오래라는 거요. 남편 제삿날도 작년에는 날짜를 넘겨서 혼자 라면 끓여놓고 향만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바쁘다면서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준호하고 지연이가 양손 가득 선물 바구니를 들고 차에 싣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복도 끝에서 그 뒷모습을 보는 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올릴 과일 몇 개 담긴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와서 거실 한쪽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서 앞에 놓고 과일 깎아서 올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나 혼자야. 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절을 올렸죠. 혼자 절하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TV를 켜니까 여럿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아무리 돌려도 제 현실하고 닮은 화면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왜 나는 매번 빠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아직 없지만 언젠가 생길지도 모를 아이를 위해서 작은 조끼를 뜨고 있었죠.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준호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으면서 문 쪽으로 슬쩍 걸어나가더라고요. 아, 형. 잘 지내지? 평소처럼 반쯤 흘려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되는 말이 들려왔어요. 장모님 아파트, 우리 이름으로 미리 옮겨야지. 제 손에서 뜨개 바늘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입술이 떨렸지만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준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거실에 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한대.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골치 아파지기 전에 서류상 매매로 처리해 놓는 거야. 장모님도 나중에 병원 가시거나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 드려야 하잖아.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낫지. 거기까지만 들으면 미묘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더 나왔어요. 이 아파트 팔면 우리도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야, 너도 이제 집 좀 불려야지. 그 말에 준호도 같이 웃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아예 거실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로 마치 장모는 벽이라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말 아끼고 참으며 살아온 30년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래, 그렇게까지 나를 계산하나.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계산해보지 뭐.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베개를 뒤집었다가 결국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남편 살아생전 함께 정리해뒀던 서류들이 있었죠.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 쪽지에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노후는 당신이 지켜. 자식들 말 다 들어주다 보면 당신 자리 없어져. 그동안 저는 이 말을 일부러 잊고 살았어요. 딸이 힘들다 할 때마다, 사위가 어렵다 할 때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면서 져왔던 겁니다. 말 한마디로 집안 분위기가 뒤집힐까봐, 지연이가 사위한테 눈치 받지 않을까봐 일부러 조용히 넘어간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 들은 그 전화 통화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있는 선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아파트, 우리 이름으로.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이후로 처음 입는 옷이었어요. 지연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병원 좀. 실제로 간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죠.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본 곳이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니까 젊은 남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아파트인데요. 누가 임의로 팔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할 줄 알았는데 법무사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인 어르신 동의 없이는 누구도 아파트를 팔거나 명의를 옮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건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에는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도 유언장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자녀분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지연이랑 준호가 새로 산 캐리어를 거실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가요. 준호 엄마 칠순이라서 효도 여행 한번 모시고 가려고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준호가 여행 코스를 설명하는데 둘 다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은 그 계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무리시잖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시차 적응도 힘드시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뭐. 집 잘 보고 있을게. 너희 엄마 잘 모시고 다녀와. 시어머니는 데리고 가면서 장모는 집에 남겨두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마음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공항 리무진을 타러 나가는 지연 부부를 현관 앞에서 배웅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죠. 엄마, 열흘 뒤에 올게. 선물 많이 사올게. 그래, 걱정 말고 실컷 보고 와라.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아파트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사위의 효도 여행이 시작되던 바로 그날, 장모의 조용한 반격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다음날 바로 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파트를 꼼꼼히 둘러보더라고요. 어머님, 이 아파트 요즘 시세면 7억 후반은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비싸요? 네, 역세권의 학군도 괜찮고 남양의 층수도 좋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럼 현금 있는 매수자 구하면 일주일 안에도 계약이 되겠네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그렇게 급하게 파시게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혹시 자녀분들은 아세요? 제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요?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어르신. 어르신 명의 재산을 어르신이 처분하는 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중개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7억 8천에 사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현금 있으시고 내일 계약 가능하시면 바로 하신대요. 좋아요, 갑시다.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도장을 찍는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떠나도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제가 중얼거리자 중개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멋지시네요. 계약금을 받고 잔금일을 2주일 뒤로 잡았습니다. 딸 부부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날짜였죠. 동시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형 소형 아파트도 알아봤어요. 2억 5천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작은 텃밭이 딸려 있고 산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죠. 남편 유골이 모셔진 납골당하고도 차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여보, 나 이제 거기서 편하게 지낼게.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업체를 불러서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모은 살림이 생각보다 많았죠. 옷장, 침대, 식탁, 냉장고, 세탁기. 하나하나 포장되면서 제 인생도 같이 쌓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빈 거실에 서서 한번 크게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는 액자 걸려 있던 자국이 남아 있었죠. 잘 있어라. 이제 여긴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집이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전원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옆집 사람들도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라 편했어요. 텃밭에 상추하고 고추를 심었죠. 아침마다 물 주면서 흙을 만지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어요. 지연이랑 준호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둘 다 캐리어를 끌면서 SNS에 올릴 사진들을 서로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단지 입구부터 뭔가 이상했대요. 베란다에 걸려 있어야 할 커튼도 화분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호가 지연이한테 물었대요. 어머니가 뭐 치우셨나? 글쎄,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답니다. 붙박이장을 제외한 모든 가구와 살림이 사라진 텅 빈 아파트.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대요. 저는 그때 전원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였죠. 평화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가 왜 이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아파트? 팔았지. 나는 이사 왔고.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준호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되물었어요. 상해? 내가 나한테 상의한 게 뭐가 있는데? 장모님 아파트, 우리 이름으로 옮겨야지. 그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죠. 내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팔았어. 그게 다야.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죠. 엄마, 그래도 우리가 살던 집인데. 살던 집이지, 니들 집은 아니었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한테 집 내줬더니 나를 밥상에서도 따로 앉히고 TV 보는 것도 눈치 주고 명절에는 빼고 그러더니 이제는 내 집을 니들 이름으로 옮기려고 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야, 지연아.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어? 다 들었어. 준호가 전화로 형한테 하는 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도 지연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너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집이 사실은 엄마 삶 그 자체였어. 그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디 계세요? 찾아가도 돼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뒤 지연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집도 없고 전세 구할 돈도 없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엄마, 지연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줬어. 이제는 니들 힘으로 살아봐.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파트를 잃은 뒤 지연이랑 준호의 삶은 순식간에 기울기 시작했대요. 시세보다 싼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회사 구조 조정까지 겹쳐서 준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라인 정리가 있어서요. 인사팀에서 그렇게 통보했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모 아파트 값을 계산하던 머리가 오늘은 월세하고 카드 값을 걱정하며 돌아가는 거죠. 준호는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대요. 지연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고요. 새벽까지 계산대를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고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죠. 엄마, 오늘 편의점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 그래. 자식 집에서 나왔다면서 고시원에서 산대. 애들하고 같이 살면 뭐하냐고 눈치만 보다가 나왔다고.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면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한테 가도 돼? 말이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 그래, 와라. 일주일 뒤 지연이하고 준호가 전원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빈손으로 왔을 텐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준호가 제일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연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들어와라, 추워. 거실로 안내해서 차를 내왔습니다. 셋이 둘러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만 보고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 나도 화 많이 났었지. 근데 이제는 됐다. 장모님, 내가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엄마도 알아. 회사 잘렸다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택배 분류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 힘들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엄마한테 기대려고 안 할게. 우리 힘으로 살게. 그래, 그렇게 해라. 대신 가끔 엄마한테 와도 돼? 그럼 가끔은 와라. 너무 자주는 말고.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울고 저도 울고 준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원 아파트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저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유언장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지연이 말고도 자식이 둘 더 있거든요. 둘째 아들 민수, 막내 딸 수진.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죠.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큰딸, 둘째, 막내. 셋이 똑같이 나눠주세요. 액수는 많지 않아도 싸우지 않게.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꽃도 과하게 하지 말고 조문객도 최소한으로. 알겠습니다. 허세 부릴 필요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 몇 명만 와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상의하라고 써주세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적어 내려갔어요. 모든 공증 절차를 마친 뒤 저는 자식 셋하고 사위들을 전원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거실에 둘러앉은 자식들 앞에서 저는 유언장 사본을 꺼내놓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엄마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뒀다. 지연이하고 준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둘째 민수하고 막내 수진이는 울컥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엄마 집에서 제일 오래 살았지. 그게 오히려 너한테 더 짐이었을지도 몰라. 엄마, 그래도 엄마 마음속 사랑은 셋 다 똑같았어. 알지? 네, 엄마.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사위야, 너도 우리 집 가족이야. 다만 앞으로는 집보다 사람부터 봐라. 그게 진짜 어른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당신답게 살아.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제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서 전원 아파트 마당을 덮었어요. 오늘 생일인데 혼자 보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지연이하고 준호가 서 있었어요. 지연이는 큰 냄비를,
준호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 미역국 끓여왔어. 내가 직접.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들어와라, 추워. 조금 뒤에 둘째 민수하고 막내 수진이 가족까지 도착했습니다. 작은 거실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으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만 보고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래, 엄마도 화 많이 났었지. 근데 이제는 됐다.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 지연이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한테 기대려고 안 할게. 우리 힘으로 살게. 대신 가끔 엄마한테 와도 돼? 그럼 가끔은 와라. 너무 자주는 말고. 웃어 보이면서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현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아파트는 팔았지만 가족은 지켰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듯이 제 마음속 상처들도 조금씩 덮여가는 것 같았어요. 전원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걸요. 텃밭에 심은 상추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토마토도 심으려고 했어요. 이웃집 할머니하고는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죠. 남편 납골당에도 자주 갔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한 외로움이었으니까요. 누군가한테 눈치 보면서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지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오거나 과일을 사왔죠. 예전처럼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달라졌어요. 새 직장을 구했대요. 연봉은 예전보다 적지만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다닐만 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민수는 사업이 잘 돼서 바빴고 막내 수진이는 아이를 낳아서 육아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전원 아파트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남편 사진 앞에 절을 올렸죠. 제가 혼자 올리던 절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컸어. 이제 각자 제 인생을 살 줄 알아.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더니 옆에서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죠. 밤이 되어서 자식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제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죠.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잘 살았지? 대답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아침이 오면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텃밭에 물을 주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가끔은 자식들이 찾아오고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갑니다. 제주도에도 갔다 왔어요. 혼자서요. 70 가까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해변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바다처럼 넓게 살고 싶다.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중얼거렸죠.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면 조용한 집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조용함이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편안했어요. 제가 주인인 집이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게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건 아니라는 걸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아파트를 팔았을 때 지연이랑 준호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제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저는 점점 더 작아졌을 거예요. 제 집에서도 눈치를 보고 제 인생에서도 주인공이 아니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66살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꿈도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혼자서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준호가 시어머니 모시고 갔던 그곳들을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제 돈으로, 제 발로요. 자식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말렸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 엄마가 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행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면서도 혼자였던 장모가 결국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이야기죠. 아파트는 잃었지만 제 자신을 찾은 이야기예요.